안녕하세요. 저는 동시통역사로 일하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40세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결혼 후에 겪은 어이없는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과 마주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방심하고 있다가 허점을 찔려서 망하기도 하죠. 제가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두 여자에게 연이어 뒤통수를 호되게 맞았고 그 결과 인생이 파탄나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죠. 설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믿고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악독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제가 당한 억울하고 분한 사연을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외교관이셨어요. 주로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다른 나라로 가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같이 지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에 아버지는 미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게 되셨고 엄마와 저는 아버지가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죠. 그때부터 아버지가 한국의 외교부로 발령이 나서 귀국할 때까지 5년간을 미국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생활이 낯설었고 적응하기에 힘들었는데 1년 정도 지나자 영어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미국의 문화에 적응을 하고 보니 아주 자유로워서 한국보다 좋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차별과 밤거리를 절대 여자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걸 제외하면 말이에요. 중학생이 되어서 시작한 유학생활이었지만 저는 영어를 빨리 배웠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학을 와서 영어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중학생이 되면 이미 늦어서 영어를 빨리 배우지 못한다고 하던데 저는 언어를 배우는 감각이 남달랐는지 1년 만에 영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부모님도 저의 탁월한 언어 감각을 보시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소희는 다른 애들보다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것 같구나. 네 실력이면 여기서 대학을 다녀도 아무 문제 없겠어. 아버지는 제가 미국에서 대학까지 마치게 할 생각이셨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3년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의 외교부로 들어오라는 인사발령이 난 겁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내가 알아보니 소희만 여기 남아서 계속 학교를 다닐 방법이 없어. 인사발령이 났으니 아버지는 당연히 귀국을 해야 했지만 저랑 엄마라도 미국에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정착했을 때처럼 차별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텃세를 부렸거든요. 틈만 나면 저를 무시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 미국에서 살다가 왔다던데 한국말은 할 줄 알아? 친구들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5년만 살다 온 건데 저를 아예 외국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길래 제가 해명해 보았지만 친구들은 저를 자기들과는 다른 부류로 생각하고 거리를 뒀습니다. 제가 있으면 제 영어 발음을 흉내내면서 놀려댄 적도 있었어요. 야, 오늘 담탱이 몰래 야자 빼고 땡땡이 치자.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말해? Let's go 땡땡. 이러나? 너 영어 잘하잖아. 빨리 말해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질문을 할 때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들을 무시하면서 잘난 척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야, 사람이 말하는데 쉽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미국에서 살다 왔으면 다야? 안 그래도 적응하기 힘든데 친구들이 시건방지다고 놀리고 왕따를 시키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 하나 없으니까 밝고 활동적이었던 성격이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버지와 상의를 하기도 했죠.
여보, 소희가 걱정이에요. 학교 생활에 통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하지? 다른 데로 전학이라도 보내야 하나? 내가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해 봤는데 내년이면 3학년이라 전학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사 전학을 간다고 해도 그 학교에서 잘 적응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걸 어쩌면 좋아요. 그렇다고 풀이 잔뜩 죽어있는 애를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으니 큰일이야. 날마다 부모님께서 저를 걱정하시는 소리를 들었지만 따돌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했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졸업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으셨는지 저를 따로 불러 달래기 시작하셨습니다. 소희야, 1년만 참고 졸업하자.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 가면 다 해결될 거야. 힘들어도 어쩌겠니? 참고 이겨내야지. 아버지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줄 테니 1년만 참으라고 했어요. 몇 달 뒤에 3학년이 되자 저는 유학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희가 워낙 영어에 능통하고 공부도 잘해서 아이비리그 대학도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말하신 이 대학이랑 이 대학의 원서를 접수해 보면 어떨까요? 유학업체 관계자분께서 제 실력이면 미국의 스카이로 불리는 인류대학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는 한국이 너무 싫었거든요. 얼마나 미국이 그리웠는지 미국 학교 친구들과 할로윈 파티를 하고 축제를 즐겼던 추억들이 꿈에 보일 지경이었어요. 제발 미국에 갈 수 있길 빌며 1년간 치열하게 준비한 끝에 예일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로 하고 짐을 싸려고 하니까 엄마가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소희야, 진짜 가야 하니? 아무리 전에 살았다곤 하지만 너 혼자 잘 지낼 수 있겠어? 괜찮다니까 몇 번을 말해. 내가 미국에서 안 살아본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엄마가 끝까지 걱정이 되셨는지 출국하는 제 손을 잡으며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미국에서 살아야 하니까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를 꼭 안아주며 울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엄마, 애같이 왜 울어? 나도 이제 성인이야. 딴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해서 통역사 돼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만약 한국이 싫어서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 통역사로 장래 희망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는 꼭 유학을 가야만 했죠. 유학 전문업체 담당자도 유학 신청 서류에 장래 희망을 적어주면 붙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미국 대학에 가려고 하느냐, 유학 생활이 너의 장래 희망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는데 제 생각을 읽었는지 업체 관계자가 동시 통역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유학 신청서에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적어야 돼. 예를 들자면 동시 통역사 같은 직업들을 적어주면 좋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동시 통역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적었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통역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도 얻었습니다. 정신없이 4년을 보내고 통역사 자격을 얻고 나니 갑자기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학 초창기만 해도 미국이 마냥 좋았는데 막상 4년이 지나고 보니 이젠 고국인 한국이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시 통역사를 필요로 하는 미국 회사로 취업하거나 시민권을 얻어서 눌러앉을 수 있었지만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간다니까 친구들도 절 붙잡는데 당연히 아버지께서도 절 말렸죠. 제가 오랜 고민 끝에 한국행을 통보하니까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성인이니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거겠지만 기왕 나간 김에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게 어떠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중에 후회할 거다. 아버지, 전 얼른 한국 가고 싶어요. 이제 혼자서 사는 거 지긋지긋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무턱대고 한국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스카웃 받은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가 가길 원했던 미국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땡땡그룹과 동시 통역사 계약을 하게 되었거든요. 몇 분 동안 전화 실랑이를 펼친 끝에 결국 아버지께서 두 손 두 발을 드셨습니다. 땡땡그룹에서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을까요? 제가 30을 바라볼 때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장에서 마케팅 팀장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키도 훤칠한 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보는 순간 호감이 들어서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예의 바르게 인사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정철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반가워요. 제가 들으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을 나오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몇 년 동안 미국 물 좀 먹었습니다. 혹시 어느 대학 나오셨나요? 예일대학에서 경영학 공부를 했어요. 어머, 저도 그 대학 나왔어요. 정말요? 여기서 유학 동창을 만나다니 더 반갑네요. 전공이 달라서 몰랐는데 남편과 제가 동창이었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틈나는 대로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전화나 문자도 자주 나누었죠. 박람회가 끝날 무렵 남편이 제게 먼저 대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소희 씨, 이번 회의 때 동시통역을 아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한국에 돌아가서도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남편과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남편에게 연락이 안 와도 제가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여러 국제 행사를 따라다니느라 남편에게 연락해볼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하길래 반가운 마음에 얼른 약속을 잡았는데요.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며칠 뒤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소희 씨, 요즘도 바쁘시나요? 요즘 이상하게 소희 씨 생각이 나네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시는 거 맞나요?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더 호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매일 제게 문자와 톡을 보내길래 저도 마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죠. 남편이 틈만 나면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하는지 묻다가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 대한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해외 유학파 출신의 외모도 괜찮고 잘 나가는 대기업 팀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어느 누가 안 넘어갈까요? 하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관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제 소희 씨도 제 마음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진지하게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국제적인 업무를 맡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는 외국에 나가 있을 때가 더 많았죠. 1년간 연애를 하면서 같이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국내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들어서니 결혼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과 몇 개월 만난 것도 아니고 3년 정도 교제했으니 결혼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시댁에 찾아갔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동시통역사라고 했니? 동시통역사 며느리면 우리 아들한테 아주 딱이지. 그래,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거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좋아하신 만큼 저도 시어머니의 말투와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하는 품격만 봐도 교양이 온몸에서 줄줄 흐르는 세련된 사모님이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철민이 덕분에 해외 유학파 며느리를 다 보게 되는구나.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가문의 영광이 따로 없다. 가문의 영광이라뇨. 저 받아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죠. 나는 우리 철민이랑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사돈이 싫어하면 어쩌니? 딸 아깝다고 우리 아들 내치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마음에 쏙 든다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를 처음 본 날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잡은 상견례 자리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안에 돈도 많지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교양인이지 시아버지가 안 계신 것만 빼면 완벽한 집안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말은 했지만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신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묻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자 남편이 그 내막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말이야. 사실은 바람이 나서 이혼하신 거야. 뭐? 시아버지께서? 남편 말로는 아버님께서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셨고 계열사를 5개나 거느리고 있는 작은 그룹의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아버지의 한 가지 약점은 여자를 너무 밝힌다는 것이었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시아버지께서 먼저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철민이도 다 컸으니까 이제 정리하자. 진심으로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뭐라고요? 당신 미쳤어요? 다른 여자랑 살 거니까 이혼하자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언제부터 누구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아주 당당하게 털어놓았다고 해요. 하지만 어디 이혼이 그리 쉽나요? 시어머니가 남편 결혼시키기 전까지 이혼 못한다고 하니 시아버지께서 놀라운 제안을 꺼내놓았습니다. 이혼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괜찮은 회사 줄 테니까 그걸로 퉁치자고. 회사 하나를 시어머니께 줄 테니 골치 아프게 위자료 소송 같은 거 하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면서 헛소리 말라고 무시하니까 시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다고 하죠. 남편하고 동갑인 이때 어린 내연녀에게 완전히 홀려서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송해봐야 돈만 많이 나가고 동네에 소문만 나니 시어머니께서 회사만 받고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 회사를 시어머니께서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나중에는 남편이 이어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남편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잖아.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당신은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래,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우리 삼촌도 이혼했는데 잘만 살고 계시더라. 나는 이혼에 편견 없어. 오히려 시아버지께서 스스로 떠나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바람을 피운 남편 덕분에 사업가가 된 시어머니께서 집안 살림에 큰 보탬이 돼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도 통역사 일을 계속하면서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갔고 미국에서 국제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기절을 할 뻔했죠.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날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온다는 전화가 마지막이었어. 몇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트럭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대.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어쩌다 그런 봉변을 당해서. 시어머니는 제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으니 연락도 하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남편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장례식 자리에도 늦은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남편의 장례식장에 갔지만 상주로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대신 상주로선 시모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요. 제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어머님께서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아 머리도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집에는 가지 않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목소리가 워낙 커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보니까 당사자가 죽었어도 불륜으로 소송 걸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철이가 만나던 여자가 있었다는 걸 절대 알게 하면 안 돼. 맞아. 이제 곧 남남이 될 텐데 돈 아깝게 위자료 물어줄 필요는 없잖아. 맞아, 엄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런데 어떻게 숨기려고 그래? 들키면 어쩌려고? 어머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훔쳐들어도 남편에게는 내연녀가 있었고 그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죠. 그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보험사 김주민 팀장입니다. 정철민 씨 아내분 되시죠? 사망보험금 지급 문제로 연락을 드렸는데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보험사에 한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험사요? 저희 남편 사망보험금이... 그제서야 죽은 남편 이름으로 가입했던 생명보험이 생각나더군요. 남편 사망 시 보험금은 제가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분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저희 쪽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로 가보니 사고조사 담당자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보험회사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을 노린 자살이나 타살 사례가 워낙 많아서 면밀하게 들여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릴까요? 보험금 지급이 걸린 문제여서 경찰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 우선 사고 당시에 같이 계셨던 여성분도 저희가 불러서 증언을 들어야 하고. 네? 같이 있었던 여성이라고요? 네, 경찰 조사에는 동승한 여성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 쪽에 문의드려도 저희처럼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대신 담당자분께서 사고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혼자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사실 양평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과는 정반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남편의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경찰관 분께서 제 신분을 확인하고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한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셨죠. 경찰에서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니까 전부 말씀드릴게요. 먼저 동승했던 여성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신고도 그 여성분이 했으니까요. 여기 그 여성분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내연녀의 말에 따르면 그날 남편과 같이 양평으로 드라이브를 갔다고 합니다. 같이 저녁을 먹을 동안 내연녀는 맥주를 좀 마셨고 남편은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식당을 나와서 바람을 쐬려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내연녀는 맥주를 마셔서 화장실이 급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국도변 갓길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내연녀는 풀숲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봤다고 하는데요. 급한 용무를 마치고 숲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대형 트럭 한 대가 남편이 타고 있던 차를 뒤에서 들이박았다고 합니다.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 기사가 갓길에 서 있던 남편의 차를 그대로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 사고로 남편이 타고 있던 자동차가 트럭 밑에 깔려버렸고 남편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들었는데요. 당연히 저는 사건의 진실을 듣자마자 내연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여성분의 신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려달라고 매달렸지만 끝까지 알려주지 않더군요. 경찰서를 나오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안 해봐서 충격은 더 심했습니다. 죽은 남편을 상대로 불륜 소송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당사자는 이미 죽고 없어졌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으면서 돈을 아끼려고 거짓말을 한 시어머니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최소희 씨 본인 맞으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소희 씨 남편이랑 내연 관계 가졌던 여자예요. 네? 뭐라고요? 내연녀에 대해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변호사를 찾아간 건데 내연녀가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떨리는 심정으로 내연녀가 문자로 보내준 주소로 찾아갔죠. 내연녀를 실제로 보니 남편이 한눈에 반해서 넘어갈 만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저보다 더 나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성격은 어찌나 고약한지 절 보자마자 재수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멀뚱히 서서 뭐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얼른 앉으세요. 우리가 아주 불편한 관계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우리끼리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연녀는 뻔뻔하게 나오니까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고 있는데도 내연녀가 꿋꿋하게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소희 씨 시어머니도 저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걸 증명하면 죽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지금 위자료 청구해서 반반씩 나누기라도 하자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위자료 5대5로 나눠요. 그쪽도 억울해서 이대로 넘어가기 싫잖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시어머니 골탕 먹일 증거라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내연녀가 녹음 파일을 몇 개 들려주었어요. 내연녀가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더라고요. 녹음본은 당연히 내연녀와 남편이 저 몰래 만나고 있는 걸 잘 숨기고 있으라는 내용이었죠. 소희 씨가 해외 출장 가면 저희 둘이 같이 살았어요. 아파트 근처에 있는 CCTV도 증거로 내세요. 저희가 들어간 시간대에 시어머니도 자주 집에 들린다는 거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내연녀 말로는 시어머니께서 저보다는 자기를 며느리로 앉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내연녀는 시어머니가 제 뒷담을 한 것까지 녹음해놓고 있었습니다. 최소희 그 애는 툭하면 비행기 타고 날라버리니? 마누라가 옆에 있어야 마누라지. 1년의 절반은 외국에 나가 있는 년이 무슨 마누라야? 혜정이 네가 우리 철민이 잘 챙겨주거라. 내가 기회 와서 확 이혼시켜버릴 테니까. 녹음 파일을 듣고 있던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굴더니 남편 내연녀 앞에서는 제 욕을 대놓고 했더라고요. 어때요? 이제 제 말 믿겨지시죠? 우리 이대로 한편해요. 이 정도면 증거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내연녀보다 시어머니에게 복수심이 드는 건 왜일까요? 녹음본을 들은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더니 눈앞에 있는 여자가 꼭 제 편처럼 보였습니다. 내연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도 승산이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본처 앞에 나타나서 제 소송을 돕겠다고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5대5로 반띵하자는 소리 했잖아요. 돈이 급해서 그런 거죠. 별일 있겠어요? 내가 정철미 믿고 이것저것 돈 질러놓은 게 많이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려서 다 내 빚이 돼버렸잖아. 진짜 미친놈 아니야? 시집 오라고 해놓고 죽어버린 놈이 어딨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정신 나간 여자라고 생각했죠. 하긴 본처한테 머리카락 쥐어뜯기고 재산 탈탈 털릴 수도 있는데 기어코 찾아온 거 보면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급한 불만 끄는 데에 온 정신이 팔려서 아슬아슬한 승부수를 둔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여자 때문에 시어머니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계약서까지 써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해본다고 말하고 남편 내연녀와 헤어진 다음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보험금을 받는다면 시댁에 복수도 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얼마 후에 보험사에 연락을 받고 내연녀가 제안한 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에게 연락해서 만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소송을 할 거란 말을 먼저 하면서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시댁에 먼저 갔습니다. 평소처럼 도어락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뜻밖의 손님과 같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제가 만났던 남편 내연녀였죠.
안방에서 둘이 뭐가 그리 좋은지 히히덕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그년 아주 바보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더라니까요. 그년이 영어만 잘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아들이 바람을 피우다가 죽었는데 엄마한테 위자료 달라고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저는 그년이 당장 상간녀 소송한다고 난리를 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얼른 계약서 받아내야 할 텐데 걱정이야. 곧 받아낼 수 있을 거다. 내가 말했잖아.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등신이라고. 어떠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길 잘했지? 네. 어머님은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세요. 이제 계약서만 받아내고 보험금만 빼내면 끝이니까 서두르자고요. 담당 설계사가 이제 조사 끝났다고 연락 왔어요. 그냥 민증만 가지고 가면 돼요. 둘의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맥이 탁 풀리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내연녀와 시어머니가 대화하고 있는 목소리를 녹음해놨습니다. 그리고 급히 시댁을 빠져나왔는데요. 내연녀와 시어머니가 한패였다니. 제가 남편 사망 사건의 경위를 캐고 다니는 걸 안 시어머니가 내연녀를 시켜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연녀를 발견해 상간녀 소송을 걸더라도 이기려고 했던 거죠. 변호사를 찾아가서 들어보니 짐작했던 대로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당사자가 사망했어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던 그 인간들은 저한테 계약서를 받아내서 상간녀 소송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며칠 후에 내연녀에게 연락해서 생각을 정리했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연녀와 저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됐죠. 저는 내연녀를 보자마자 상간녀 소송장을 꺼내서 그년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상간녀 소송장이다. 내가 미쳤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연녀 말을 믿어주겠니? 상간녀 소송이 시작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탈탈 털어줄 테니까.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간녀 소송이라니? 내가 네 시모랑 하는 말 다 들었어. 이제 그 할머니 내 시어머니 아니야. 네가 가져. 내가 너랑 네 시모 빈털터리 만들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네가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무슨 증거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는데? 내가 준 녹음본? 그거 하나만으로 소송 성공할 것 같아? 그래, 이 멍청한 거사. 내가 친히 네 시어머니랑 작당한 것도 녹음해놨으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내연녀가 저를 향해 쌍욕을 내뱉길래 내연녀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찬물을 얼굴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서랍장을 뒤져보니 제 주민등록증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간 게 분명했습니다. 그 길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시어머니와 내연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고 둘을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려고 보험 설계사와 짜고 서류를 위조하고 제 신분증을 훔쳐서 내연녀가 제 행세를 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위조죄로 깜빵에 보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억울하다며 펄쩍 뛰길래 경찰을 부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내연녀 탓을 하며 제게 매달리더군요. 나는 널 속이려고 한 게 아니다. 철민이랑 바람핀 년이 나한테 협박해서 그랬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한 번만 봐주라, 응? 봐주긴 뭘 봐줘야죠? 내연녀보다 더 나쁜 게 어머님이에요. 어머님 양심이 있으면 제대로 죗값 받으면서 제 인생에서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소희야, 왜 그러니?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나보다 내연녀 말을 믿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 그 녹음본도 내연녀가 위조한 거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위조한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경찰 불렀으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보게요. 안 돼. 진짜로 경찰을 불렀다고? 이 우라질 같은 거사. 감히 날 신고해? 내가 밥 해주고 집 지어준 건 생각도 안 하니? 부모같이 대해줬건만 근본도 없는 년이.
결국 제가 부른 경찰이 와서 시어머니를 끌고 가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그렇지만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들이대자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제게 보험금을 돌려줄 테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양심과 법적인 문제였어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미망인이 된 며느리를 속이고 내연녀와 편을 먹다녀. 시어머니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연녀는 물론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요. 내연녀와 시어머니는 제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책임을 졌으니 이젠 법이 정한 형사상의 책임을 질 차례였어요. 시어머니와 내연녀는 구속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처럼 자신의 잘못을 피하려고 무리를 해서 머리를 굴리다 보면 자승자박의 꼴이 되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면 잔머리를 굴리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깜빵에서 썩어가고 있는 시어머니와 내연녀를 보며 오늘도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할 거 열심히 하면서 기회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가며 즐겨야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 팔자의 결혼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은 저랑 다르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졸지에 한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이혼녀입니다. 저도 수많은 사연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여태 모르고 살았네요. 제가 겪은 불행에 대해선 저 또한 무지했고 안일했다는 걸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진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지만 이것도 곧 적응이 되겠죠. 현재는 그 빈자리보다 남편의 실체에 대한 충격과 배신 때문에 일상 회복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어딘가에는 제 사정을 터놓고 정리를 끝내야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간 남편의 실체를 알기까지 오래 지켜본 것이 아니었고 정말 훅 스쳐가듯 해결이 나버린 일들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섬뜩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지 좀 들어봐 주셔요. 제게는 고등학생 때 만났다가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헤어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풋풋했던 학생 때의 연애였고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레 잊혀진 인연이기도 했죠. 대학 다니면서 또 취직을 하고서 내내 연애를 해왔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가벼운 연애를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에 책임이 막중하게 느꼈다기보다는 연애하면서 한량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저의 불안한 미래가 더 걱정이었어요. 20대 후반이 되면서 연애보다는 앞날 개척이 제겐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이성 만나는 걸 잠시 중단했을 시기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주선해준다는 소개팅도 귀찮아서 거절하고 있던 차에 정말 우연찮게 다시 첫사랑과 재회를 한 거였습니다. 차라리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제 앞날이 이런 꼴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가 되네요. 첫사랑을 만난 건 다름 아닌 고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에 비해 시골이었어요. 시에서 학교가 총 5개 있었는데 그중 남녀공학은 2개 있었고요. 저도 학교 주위에서 살았지만 첫사랑의 집도 학교 주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고향을 방문한다면 사실상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정거리였어요. 아마 그때가 명절이었을 겁니다. 저는 첫사랑을 오랜만에 보자 신기하게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살아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의 인연을 반기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던 걸로 기억해요. 서로 예전 연락처가 그대로라서 휴대폰에는 늘 저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랑 간단한 안부만 묻고 헤어진 그날 밤, 명절날 밤 첫사랑한테서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대학 생활을 응원하며 헤어졌던 저희는 그렇게 인연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예전 인연인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동창인 셈이기도 하잖아요. 다시 만났다 보니까 나눌 이야기도 많고 함께 그릴 어린 시절 추억도 꽤 많더라고요. 그 때문에 더 급속도로 가까워진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첫사랑이 제 남편이 되는 아름다운 결혼 과정을 만들었네요. 당시 남편은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안 되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아 수입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을 시작할 때부터 살림이 괜찮았고 넉넉한 상황에서 바로 아이 계획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험 쪽에서 그래도 꽤나 지위 있는 자리였다 보니까 출퇴근이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임신하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이 되었어요. 부부가 둘 다 몸이 건강하다 보니 아이는 신혼생활 8개월 만에 바로 생겼어요. 어느 정도 신혼살림이 안정되게 만들어 놓고 바로 아이를 가질 셈이었죠. 피임을 한 번 안 했을 뿐인데 바로 임신에 성공한 저희는 정말로 기뻐서 양가 어른한테 자랑을 했고 배부르기 전에 양가 어른을 따로 찾아가 식사 자리를 따로 가졌습니다. 나는 당시에 너희 둘이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잖니. 역시 부모가 자식을 다 안다고 해도 실상은 모르는 게 천지가 많네. 같은 고향 사람이 우리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른다. 고향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지. 네 시애미는 멀리서 시집을 와가지고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 그걸 보는 내내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서 며느리는 똑같이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 사돈댁이랑 우리 집이랑 한 다리 건너 있으니 얼마나 좋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저와 남편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시댁이랑 친정이 저희가 지연 관계라고 했을 때 정말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집에 방문하면 고생 안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면서 말이죠. 시모는 언제 한번 제게 따로 전화해서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자기 아들이 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시모가 그렇게 저를 위해주는 마음이 제게 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신혼 첫 출발 때만 해도 결국 돌고 돌아 만난 인연과 참 잘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남편과 운명적으로 시작한 만남이 너무 신기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행복도 못 누리고 지나쳤을 기회였겠지 싶은 생각도 들 만큼 좋았습니다. 남편도 매번 저더러 역시 가슴속에 남는 사랑은 첫사랑밖에 없다면서 저와 결혼한 걸 무척 행복해했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낳아서 아이한테도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꼭 전해주자고 다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차차 산모에 대한 몸가짐을 하기 위해 직장에다 육아휴직을 냈고 집에서도 이런저런 임신 정보나 육아 지식을 많이 공부하며 지냈어요. 남편은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신경을 써줬는데 덕분인지 저는 내내 마음이 편했습니다. 명색이 산모인데도 입덧 한 번 하지 않고서 다른 산모들에 비해 나름 편하게 보냈죠. 출산 과정에서도 남편이 저보다 더 긴장한 채 아이를 기다렸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중에 말해줬는데 제가 출산하느라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남편이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힘들었던 과정 싹 잊히고 웃음만 나왔네요. 임신과 출산 정보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어떤 남편은 태어난 아이를 바로 보고 정이 떨어지기도 한다더라고요. 또 출산을 한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인대요. 솔직히 그런 고민 글들을 보았을 때 지레 겁이 났습니다.
아이를 가진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괜한 고민이었더라고요. 제 남편은 태어난 아이를 바로 안아보면서 너무 사랑스런 눈으로 바라보았고, 저더러 수고했다고 땀으로 범벅된 저를 한참이나 어루만지며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딸이 아니라는 게 좀 걸렸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딸을 갖고 싶다는 말을 종종 얘기하곤 했었는데요. 대부분 첫째라면 대부분 아들 낳고 싶어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희한하게 딸을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엔 딸이 최고라면서 자기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 딸이 친구한테 애교 부리는 거 보고 그렇게 끔뻑 죽겠더랍니다. 아들은 애교가 많아도 엄마한테나 부리지 아빠한테는 잘 안 부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복실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둘만 공간에 남겨졌을 때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자기 딸 원했는데 많이 아쉽겠다. 솔직히 애 성별 처음 알았을 때 실망하긴 했지. 괜찮으니까 말해봐. 나도 자기처럼 딸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 무슨 소리야. 물론 자기 닮은 딸 갖고 싶었던 건 맞지만 내가 저렇게 예쁜 아들을 두고 어떻게 실망을 해. 딸이야 둘째나 셋째로 또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저 민우가 너무 예뻐서 딸 생각 전혀 안 나. 남편은 벌써부터 휴대폰으로 아들 물건 쇼핑한다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으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부터 딸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녀서 당연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제 생각이 어렸던 거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원하는 성별의 아이가 안 태어났다고 실망을 하겠습니까? 남편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작은 그릇이었나 봅니다. 어느덧 나이가 3살이 되고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게 될 시점에 제가 직장에 복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슨 소리 하냐면서 긋고 말리더라고요. 벌이가 아쉬운 것도 아닌데 왜 벌써 일하려고 해. 돈은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당신 몸이랑 아이 생각만 해. 이때만 해도 제가 전생에 무슨 큰 공을 세웠길래 이리 훌륭한 남편을 얻게 되었는지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게 신경을 쓰느라 고객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몰아서 처리하느라 갑자기 바빠졌어요. 남편 출퇴근이 되게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때문에 남편은 오로지 고객 시간에 맞춰주느라 자정돼서 집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 남편이 유독 자정부터 새벽을 들락날락거리다가 아침에 기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바빠지니 문득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남편이 정말 일 대신 나한테만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동안 일에 소홀했다고 해도 그렇지 회사에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굴리면서 일을 시키는 게 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고객이길래 매번 사람을 새벽에 부르고 난리야? 아니, 자기 회사도 좀 너무한다. 그래도 대한민국 복지 요즘 괜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무슨 이렇게 밤낮 없이 사람을 뛰게 만들어. 아, 몰라. 진짜 피곤한 사람이야. 그동안 일 게을리했으니까 벌 받는 게 마땅하지. 내가 또 좀 잘하는 보험사야? 당신 남편이 고객한테 얼마나 인기 많은 직원인지 모르지? 당신이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조정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새벽엔 잠을 자야지. 괜찮아. 나 아직 젊잖아. 한참 젊을 때 바싹 벌어놔야 우리 민우 나중에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지. 민우만 잘 커주면 나 24시간도 뛸 수 있어. 형편이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부지런한 남편을 보니까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남편의 일이었고 제가 감히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또 남편이 아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릴 수도 없는 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 대신 내조에 신경을 잔뜩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과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요리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밥상에 올렸어요. 남편도 저의 정성을 알아주는 건지 매번 힘이 불끈 난다고 안아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신혼생활은 전혀 방해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늘 서로를 존중하며 연애 못지않게 풋풋한 시간을 보냈죠. 3살의 어린이집을 입학했던 아이가 어느새 5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첫 학기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아이 하원보다 일찍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실을 먼저 찾아갔는데 원장님이 다른 학부모와 상담 중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준 원장님은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양해를 구하곤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이 마련해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우리 아들 새 담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원장실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자꾸 남이 하는 상담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듣자 하니 상담 중인 아이는 이번에 새로 입학하게 될 아이 같았어요. 아빠가 없는 듯 했고 이번에 3살 반으로 들어오려고 입학 상담 중이었습니다. 슬쩍 보니까 딸아이 하나가 엄마 옆에서 혼자 장난감 가지고 얌전히 놀고 있더라고요. 아들도 무척 사랑하지만 저도 딸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눈길이 갔는데요. 그러다 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쳐다보더라고요. 양갈래하고서 분홍색 체육복을 입고 있는 딸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손인사를 해줬더니 아이가 쑥스러워하며 모른 척하다가 다시 저한테 관심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만 있다 보니까 딸이 어떤 느낌인지 참 궁금했는데 확실히 아들과는 또 다른 두근거림이 있더군요. 저는 테이블 위에 있는 토끼 볼펜으로 그 아이를 유혹했고 딸아이는 한참 제게 관심을 두고 있다가 곧 의자에서 내려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들고 있는 볼펜에 관심이 있었던 거겠죠. 저는 가까이 다가온 그 아이를 안아서 무릎에 앉히며 토끼 볼펜을 쥐어줬어요. 아이고, 너무 이쁘게 생겼다. 엄마가 머리 묶는 솜씨가 좋구나. 어쩜 이렇게 복숭아같이 예쁠까? 우리 아가는 이름이 뭐예요? 제 말에 아이는 토끼 볼펜에만 신경을 두면서 민주라고 대답했습니다. 벌써부터 말도 곧잘하는 게 딱 봐도 똑 부러진 아이로 클 것 같더라고요. 민주라. 제 아들 이름이 민우이다 보니까 같은 민돌림이라는 생각에 더 정감이 갔어요. 민우라는 이름은 제 이름이 지민이고 남편 이름이 주우인데 저희 이름 끝자리만 따서 만든 이름이거든요. 만약 둘째, 셋째까지 낳게 된다면 남편이 제 이름을 따서 민자 돌림을 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를 계속 구경하고 쓰다듬다 보니까 문득 오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주라는 이름 때문에 막상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아들 얼굴이 같이 떠올랐는데요. 좀 착각일지 모르겠으나 어딘가 모르게 이 딸아이와 우리 아들이 좀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세상에 비슷한 아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려 했습니다. 애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그게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한 후로 저도 모르게 상세히 민주 이목구비를 뜯어보게 되었는데 쌍꺼풀 없는 눈매도 그렇고 콧볼 모양도 그렇고 한쪽만 보조개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왠지 먼 사촌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수긍하겠다 싶은 거 있죠. 원장님과의 상담이 끝났는지 민주의 엄마가 아이를 찾다가 곧 제품에 있는 아이를 보고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애를 데려갔습니다. 아니에요. 민주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불렀는걸요. 애가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저도 딸 하나 낳고 싶었는데 민주 보니까 더 그러네요. 이번에 입학하시나 봐요? 네. 제가 둘째를 가졌는데 그럼 첫째를 제대로 봐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웬만하면 5살쯤에 어린이집 보내고 싶었는데 애 아빠가 출장이 잦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빠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러기 가장인 것 같았어요.
하마터면 실수를 할 뻔했지 뭡니까? 그렇게 민주 엄마와 간단히 안면을 트고서 저도 상담을 마친 뒤 우리 아들과 같이 하원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떡볶이 한 컵을 사주고 집에 들어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신발장 앞에 있는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언제 왔냐고 어디 가냐고 하니까 업무용 태블릿을 깜빡해가지고 집을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러서 챙겨간다고 왔다네요. 그러고는 바빠서 얼른 가봐야 된다고 하길래 조심해서 가라고 저도 급히 배웅을 했죠. 그 와중에도 아들 바보인 남편은 아들이 주는 떡볶이까지 한 입 먹고 나갔습니다. 남편 바쁜 거야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 남편이 친구 아버지 상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빈소에서 바로 출근해야겠다면서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친했던 친구의 아버지 상인데 결혼한 친구도 아닌데다가 외동이라서 친구 혼자 빈소를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당신 오늘도 얼마 못 자고 출근했잖아. 무리되지 않게 시간 나면 눈 좀 붙여. 친구분들이랑 돌아가면서 도와줘도 되니깐. 잠도 못 자고 출근하다가 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 날라. 알겠어. 민우랑 밥 먹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자. 혹시나 집에 들릴 수 있으면 들어갈게. 참, 민우가 동물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시간 빼놓을 테니까 당신도 알고 있어. 가정도 챙기고 자기 마누라도 아들도 잘 챙기는 남편이라 저 또한 남편의 안위가 늘 걱정인 사람입니다.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은 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갔고 남편의 자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화를 끊고 내내 마음이 안 좋았죠. 왜냐면 아버지 상을 당한 남편 친구는 예전에 한번 남편이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뻗는 바람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제가 그때 그 친구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었어요. 그때 몇 번 안면 트고 말을 텄던지라 막상 저 또한 아버지 상을 모른 척하는 게 솔직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번을 고민 끝에 바쁠 테니 문자라도 남길까 싶어 결국 연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날라온 친구의 답장에서 저는 한동안 머릿속이 텅 비어졌습니다. 남편 친구가 전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영문 모르는 답장을 잔뜩 보내더니 오히려 제 말에 남편 친구가 놀라서 전화를 걸어오지 뭡니까? 아버지 상이라뇨? 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요. 어디서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설마 형준이 그 자식이 그래요? 당황한 저는 남편 친구에게 말을 버벅대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오히려 당황하면서 나중에 다시 전화 주겠다고 끊어버렸어요. 그러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 중이더라고요. 한참 나중에 남편 친구에게 날라온 문자에는 제 남편이 자기 아버지 상이 아니라 다른 친구 아버지 상을 착각해서 말한 것 같다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이런 걸 헷갈릴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의 착각이 이해되지 않아서 남편 친구 문자에 답장을 못하고 있었으나 결국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로 물고 늘어지면 상을 당한 친구의 입장도 난처할 거 아닙니까?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니까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그렇게 최대한 애써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태블릿 하나를 들고 오면서 게임 틀어달라고 졸랐는데요. 그 태블릿은 남편이 업무 볼 때 늘상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 친구한테 죄송하다는 문자를 쓰다 말고 놀라서 아들을 잘 설득해 태블릿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분명 낮에 태블릿 챙겨간다고 집에 들렸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게 아들 손에 있는 걸까요?
남편이 쓰는 태블릿은 이거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챙겨갔다는 기계는 뭘까요? 그날따라 이해 안 되는 남편의 태도가 많았습니다. 때마침 번쩍하고 켜진 태블릿 화면에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웬 아이 얼굴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 사진의 주인공은 우리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잠금 화면이 아니라 내부 화면이라는 거죠. 손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잠금 화면이 넘어가는데 남편은 귀찮아서 기기에 잠금을 걸지 않거든요. 그렇게 쉽게 잠금 화면을 열고 다시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아닌 웬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여자애는 제가 어디서 유심히 봤던 아이의 얼굴이었어요. 바로 낮에 원장실에서 봤던 민주라는 딸아이였죠. 이 아이 사진이 왜 여기 있을까는 제게 긴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 사진을 보자마자 민주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는데 왜 그렇게 정감이 가고 익숙한가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닌 제 남편과 이목구비가 똑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머릿속 회로는 남편의 모든 모습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온몸의 털이 바짝 솟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제 남편과 이 여자애가 닮았으며 왜 남편 태블릿에 이 딸아이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민주는 저도 낮에 어린이집에서 본 게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민주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건 저보다 더 먼저 민주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진만 바라보며 멍청하게 서 있던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사람, 민주 엄마를 생각하자 출장을 많이 간다는 민주 아빠의 존재가 설마 내 남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번 꼬리를 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고 저의 온 머릿속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서 언뜻 봤던 고객 정보 데이터를 찾아 들어갔어요. 민주 엄마의 이름을 모르니까 수많은 정보를 뒤져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제게 하나의 목록이 눈에 들어왔는데 아기 실비보험으로 등록된 민주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눌러보니 아이 개월수상 제가 알고 있는 그 민주가 맞는 듯 했어요. 저는 그걸 휴대폰으로 찍고 그곳에 적힌 주소를 당장 찾아갔습니다. 어처구니 없었던 건 주소가 참 익숙하더군요. 이 여자 동네가 우리 고향이지 뭡니까?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나가면서 많이 봤던 그 아파트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먼저 들려서 아들을 맡기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경비가 없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여자 집 대문 앞까지 들어온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초인종을 누르는 게 겁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이걸 누르는 순간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날 게 두려웠거든요. 눌렀는데 만약 진짜 남편이 여기서 나오면 어쩌나, 친구 아버지 상을 당했다는 게 거짓이면 어쩌나, 그럼 나랑 내 아들은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들면서 눈앞에 닥친 현실을 부정하려고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안에서 사람이 나오려는지 문 앞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쓰레기 버리는 걸로 어쩌고 저쩌고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문과 가까워진 그 목소리에서 이미 마지막 남은 희망을 모두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곤 곧바로 열린 문 안을 통해 피하고 싶던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아악 하고 볼품없게 소리 지른 남편이 진심으로 놀라 나자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냐며 뛰쳐나온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민주 엄마였습니다. 민주 엄마는 유부녀 같지 않게 야시시한 잠옷을 입고서 민주를 안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민주가 감기라도 걸린 건지 아픈 것 같더군요. 민주 엄마 손에는 저번 달에 우리 아들이 아픈 바람에 급하게 샀던 노란색 체온계와 같은 게 쥐어져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남편이 태블릿 핑계로 몰래 집을 왔다가 불이 나게 나갔던 이유를 알았고 친구 아버지 상을 핑계로 집에 못 들어온다는 말까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여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저 사람은 내 친구 동생인데 친구가 같이 있다가 잠깐 앞에 담배 피러 갔거든? 어떻게 네가 나랑 민우를 두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너는 여기가 장례식장이니? 네가 나한테 뭐라고 거짓말했는지도 까먹은 거야? 아, 장례식장. 그건 다른 친구고 빈소에서 잘 수가 없어서 친구 집에 따라온 거야. 오해하지 마. 나중에 진짜 친구 들어올 거야. 전화해 줄까? 넌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이 상황에서도 잔머리 굴릴 생각밖에 없어? 너 같으면 이 상황에 네 변명이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니? 오해라고 설득하고 싶으면 저 아이랑 너 친자 검사부터 해보지 그래? 뭐? 뜬금없이 친자 검사를 왜 해? 내가 저 아이랑 그런 걸 해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 설마 저 애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명색에 한 입을 덮고 산 부부인데 내가 네 이목구비 하나 못 알아볼까 봐. 유전자라는 게 참 무서워. 저렇게 버젓이 증거를 드러내주니까 말이야. 남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그때부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밟짓만 했습니다. 신발까지 신고 들어간 저는 민주의 물건을 찾기 위해 집안 물건을 뒤지며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민주를 내려놓은 민주 엄마가 다짜고짜 저를 쫓아와서 제 팔을 붙잡으며 막아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요? 그쪽 남편이 오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예의? 그쪽은 예의가 있어서 가정 있는 남자 꼬드겨 애를 낳았습니까? 뻔뻔하게 감히 유부남 끌어들여서 살림을 차려요. 보아하니 직장도 없는 것 같은데 생활비도 다 제 남편이 대줬나 보죠? 가진 것 없는 년이 배짱만 두둑하네요. 뭐라고? 그래, 그렇다면 어쩔 건데요? 유부남들이 바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현부인한테 질리고 매력을 못 느끼니까 눈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집 쳐들어와서 깽판 치기 전에 스스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반성이나 하세요. 내가 쳐들어와서 불안한가 봐요? 상상 이상으로 발악하시네. 왜요? 남편한테 아직 완전한 확신을 못 얻었나 보죠? 근데 어쩌나? 그 확신 얻기 힘들 거예요. 본부인도 나 몰라라 하고 바람피는 남자가 두 번째 여자라고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뻔뻔하게 불륜을 대단한 권위인 것처럼 떠벌리는 상간녀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제 귀로 불륜이라는 걸 확실히 들었으니 민주와 제 남편의 친자 확인만 하면 되었기에 저는 상간녀를 무시하고 욕실로 향했어요. 민주 칫솔로 보이는 작은 걸 가지고 바로 나왔죠. 그러자 상간녀가 제 손에 있는 걸 빼앗으려고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상간녀의 뺨을 후려치며 넘어뜨렸습니다. 애 생각해서 이 정도만 손 쓰는 줄 아세요. 불륜녀라니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당신들이 잘못한 일을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아이가 감당하게 해요? 어른으로서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래봤자 형준 씨는 우리 민주를 더 좋아해요. 형준 씨가 우리 민주를 얼마나 끼고 도는지 모르죠? 당신 집에 아들밖에 없으니까 귀가할 맛이 안 난다고 그럽디다. 아, 그래요? 딸 이름이 민주라고 했죠? 근데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제 아들 이름이 민우인데. 제 이름 지민이랑 남편 이름 주우를 따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혹시 남편이 먼저 나서서 민주라고 짓자 하지 않던가요? 보니까 그것도 내 이름이랑 남편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 같은데요. 사실 이건 확실한 정보가 아니었고 단지 제가 어림잡은 추측이었지만 놀랍게도 제 말이 진짜인가 보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남편이 민주라는 이름을 고집했다는 것만큼은 사실 같았습니다. 상간녀가 눈에 핏줄이 설 정도로 울음을 참으면서 남편을 째려보는데 그 모습만 봐도 제 추측이 맞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러나 잔머리 좋은 남편은 상간녀 눈빛 다 무시하고 구석에서 몰래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와 자신의 딸 안위보다 저한테 소송당해서 명예에 실추될 걸 걱정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상간녀와 말씨름을 끝내고 대문으로 향하자 대문 곁에 서 있던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 제발 이러지 마. 우선 앉아서 얘기해 볼래? 아니다, 집에 가자.
내가 집에 가서 제대로 말해줄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정말 아니거든? 응? 현장이 다 발각된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이 상간녀를 외면하는 작전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대로 남편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머리카락을 몇 개를 잔뜩 뜯어냈습니다. 여기서 저 아이가 네 자식이라고 판정나는 순간 너는 인생 쪽날 각오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망가뜨려 놓을 거니까. 그대로 집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계속 저를 붙잡으면서 이젠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상간녀가 나서서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그만해요, 형준 씨. 그냥 저 여자랑 이혼해버려요. 형준 씨 딸 갖고 싶었다면서요. 그 말은 저 여편네 아들보다 우리 이쁜 민주가 더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 이름이 정말 저 여자 이름 따서 지은 거예요? 아니죠. 그것부터 말해봐요. 입 안 닥쳐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예요. 상황 파악 좀 해요. 그쪽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생겼잖아요. 나한테는 우리 민호만 있으면 된다고요. 둘은 보험사와 고객으로 맺어진 인연이라 그런지 여전히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주 나이를 보면 둘의 관계가 3년이나 지속되었을 텐데도 똑똑한 남편이 상간녀와 계속 거리를 두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단 말은 저 상간녀랑 언제든지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더더욱 애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불륜 과정에서조차 무책임했던 남편이 더없이 형편없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다리를 잡고 안아주는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신경질이 나서 신발장에 내버려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쓰레기 봉지를 잡아 뜯어서 둘에게 냅다 뿌려주고 집을 나왔어요.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울음 한 번 안 터뜨리던 민주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던 것 같은데 그 어린 딸아이가 놀랐겠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그렇게 진행한 친자검사에서 역시 민주는 제 남편의 유전자를 받은 게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는 그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입대기 전에 제가 먼저 양가 부모들께 이혼 사유를 밝혔는데요. 친정 쪽에서는 남편의 두 집 살림에 대해서 노발대발 화를 냈고 시댁 쪽에서는 저한테 하염없이 사과만 하시더라고요. 시댁의 저 자세를 보고서 아들 하나 잘못 둔 탓에 시부모가 괜히 노후에 고생한다고 생각했네요. 우리 아들이 부족하다 했는데 결국 너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구나. 애미 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그래도 민우를 두고 너희가 어떻게 갈라서니?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를 잃어야 돼. 저도 민우 때문에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어머님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론 그런 아빠가 있다는 게 오히려 민우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신 거 압니다. 그래도 대놓고 저를 농락한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제 마음 헤아려 주실 거라 생각할게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저는 시부모에게 오는 연락을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문자로 손주 사진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그 연락마저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소송한 뒤로 남편은 제대로 몰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지 중요한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이었고 남편 때문에 그 회사가 불륜 회사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결국 남편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상간녀도 진짜 남편 친구의 동생이었던 건지 남편이 아닌 남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발 소송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뭡니까? 자기가 여동생 교육 똑바로 시키겠다고 집에 형편이 어려워서 위자료 내려면 빚까지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송을 취하해주면 그 상간녀는 평생 반성도 안 하고 제 욕만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남편도 빼앗겨, 아이 아빠도 빼앗겨, 가정도 빼앗겨. 이 상황에 돈이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냐고 욕심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호구 잡히는 사람 따로 있냐고 했더니 남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있죠. 한날은 신혼집의 마지막 짐을 정리한다고 방에 있었는데
바깥에 혼자 있는 줄 알았던 아들 쪽에서 어떤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봤더니 남편이 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거야, 애 앞에서? 당장 그만 못 둬? 우리 이러는 게 뭐 자랑이라고 애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 애가 5살이라도 알 건 다 안다는 거 몰라? 내가 어리석었어. 딸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 그렇다고 너한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 좋아하는데 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그 마음이 당신 본성이라는 거야. 당신은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눈 돌렸을 사람이고 나도 민우도 그런 남편,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 마지막 짐을 담은 캐리어를 끌고서 아들을 데리고 그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짐을 다 챙긴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물건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서 미련 없이 나와버렸네요. 아들한테는 저와 남편이 이렇게 갈라서고 부딪히는 모습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혹시나 아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혼 가정의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을지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잔뜩 받은 위자료와 재산을 챙겨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참, 제가 유치원에 가서 우리 아들 퇴소 처리를 할 때 상간녀에 대해서도 원장님께 알려드렸거든요.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마침 제가 오면 물어볼 게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렇잖아도 민주 어머님께서 아버님 전화번호라고 적어둔 연락처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익숙한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민우 아버님 번호랑 똑같이 뭐예요. 저는 혹시 민우 아버님께서 번호를 바꾸시고 그 번호를 민주 아버님이 쓰시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안 좋은 사실을 부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랬군요.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원래 이런 사실은 소문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주 엄마 얘기를 해드린 건 혹시 민주 엄마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그래요. 이미 민주 엄마가 입학 신청을 해버렸는데 제가 괜히 원장님 곤란하게 만들었죠? 곤란하긴요. 전혀 아닙니다.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해요. 괜히 묻어뒀다가 다른 학부모님들이 아시게 되면 그때 상황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원장인 입장에서 그렇게 둘 수는 없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과 인사를 한 뒤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아이 유치원 졸업 때까지는 고향집에서 지내게 될 것 같은데 시댁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남편을 만나게 될 게 좀 불안하더군요. 그렇다고 수십 년을 이곳에서 지낸 친정 부모더러 이사를 가자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모님이 이 고향 지역에 굉장한 애착이 있으시거든요. 번잡한 시내가 싫어서 한적한 끄트머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이었죠. 그렇다는 고민을 언제 한번 친정 부모님께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이사를 고집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서 어느 날 아파트 한 채를 보고 오더니 팜플렛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앞에 도성국에 넘어가는 언덕이 있지? 왜? 너 결혼 인사 왔을 때 공사 시작했었잖아. 거기 아파트 이번에 다 만들어졌는데 구조가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민우 걱정 때문에 종일 그렇게 앓지 말고 이사 가자. 너 민우 애비 때문에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잖아. 민우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역시 엄마라는 존재는 전지전능한 게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우리 아들을 신경 써서 봐주는 아빠한테도 고마웠지만 딸의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알아채준 엄마에게 무엇보다 든든한 기운을 받았어요. 제가 제 아들의 변화를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는 저처럼 엄마도 자식인 저의 마음을 상세히도 지켜봤나 봅니다. 이사라고 해봤자 같은 동네였지만 저는 전 남편 집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원래 집에서 40분 걸리는 거리를 일부러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오지 않는 이상 마주치긴 어려워진 셈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들어갔고
거하게 받은 위자료와 본래 집 팔아 챙긴 돈 덕분에 새 집으로 옮기는 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고향집에서 지낼 생각이에요. 그때쯤이면 아이도 학교를 가게 되겠죠? 남편은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집을 찾아갔었는지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발 자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중입니다. 사람이란 자고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분류는 예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손버릇, 술버릇, 바람버릇, 이거 세 가지는 실수라는 말이 통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용서해줘도 안 되는 버릇들이고요. 저는 용기 있게 남편과의 연을 끊어가려 노력 중이지만 가끔씩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이 굳건해야 제 아들도 아빠 없다는 불안감 없이 씩씩하게 자라주겠죠. 그 유일한 생각이 저를 심지궂도록 힘을 주는 이유입니다. 정말 사연을 쓰면서도 당시의 잔상 때문에 몇 번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세상에는 얼마나 많고 다양한 불륜이 존재하는 걸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 불륜 사연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남편이란 작자가 바람을 필 때 어떤 표정과 태도를 취하는지도 지나가는 식으로 봤었는데 역시 직접 당하는 순간 모든 게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네요.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불륜 사연, 저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전개였는데 혹시 다들 비슷한 사연자 보셨을까요? 남편 닮은 애를 보고 불륜을 눈치채게 된 또 다른 사연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문득 궁금합니다. 화가 나서 키보드를 마구 두들겼다 보니 어느새 인사말을 전할 때가 왔네요. 모두에게 화창한 앞날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